자, 우리가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 하다 말았죠?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하다 말았죠? 그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까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자, 머릿속으로.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끝날 때까지 이 짓을 계속 할 거예요. 알았어요? 책 보지 말고 주목해라. 주목해. 우리가 이제 저 앞에 전근대사는 놔두고 우리가 지금 근현대사 먼저 지금 하고 가자고 했잖아요. 네. 근현대사 19세기적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봐. 주목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책 보지 마세요. 시험 볼 때는 뭐만 가지고 간다고? 자기 머리만 들고 가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방금 전에 봤다시피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자, 세조정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삼정문란이죠. 네. 삼정문란이라는 개념 속에 전정문란, 군정문란, 황공문란 이런 것들은 다 몰아넣으면 돼. 따로 우리가 할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조정치 결과 뭐라고? 삼정문란. 삼정문란 결과 뭐라고? 농민은 저항. 밀란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밀란은 홍경래연한 이후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게 언제라고요? 임술밀란 때였다. 끝. 19세기 상황 끝났어요. 그리고 홍선대원군이 집권했다. 밖으로는 서세 동점하고 있었다. 기억납니까? 서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배웠죠? 서세는 제국주의라고 했고 제국주의가 뭐냐? 여기도 미주알 고주알 다 배웠어요. 제국주의는 나쁜 자본주의와 나쁜 민족주의가 결합된 침략적 경향을 말한다. 기억나죠? 여기 지금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 머릿속에서 개념은 시간의 시를 따라서 이 개념들이 쫙쫙쫙 잡혀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홍선대원군이 왔습니다. 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보니까 나와요.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대원군은 대내적인 개혁정치 그걸 전부 다 모아서 뭐라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세도가들을 없애고 인재들을 고르게 등용하고 대전 획통이라는 법을 만들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쪼르르 머릿속에 나와야 돼. 여러분들도 쓰라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가를 줄만 알면 돼요. 알겠죠? 대외적으로는 뭐냐? 서양 세력이 이양선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수교통상을 요구했을 때 수교통상 거부 정책을 추진했다. 일명 뭐라고? 쇄국정책을 단행했다. 그 결과 서양 이양선과 충돌하게 되었다. 먼저 충돌한 게 병인양이요. 나중에 충돌한 게 뭐라고? 신미양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맨날 나오더라 이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순서가. 그래서 먼저 1866년 무슨 양이요? 병인양이요. 1871년 무슨 양이요? 신미양이요. 내가 이렇게 맨날 연대를 이제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연대를 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 시간축만 잘 잡아나가는 훈련만 한다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연대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1860년 무슨 양요? 병인양요. 그 병인양요의 원인이 된 사건이 뭐라고요? 병인박해. 기억나시죠? 또 병인박해가 있던 그 해에 제너럴 셔마노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돼. 그것이 나중에 71년에 신미양요의 발단이 되었다라는 사실하고 묶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1868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71년에 신미양요. 그리고 우리가 이겼죠? 그리고 뭘 세웠다고요? 척합의를 세웠어. 시험 나와야 안 나와요? 불과 세 문제 풀었는데 벌써 다 나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우리가 한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고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새겨두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따로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지금 시험 때도 아주 지랄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예먹이기 위한 아주 복잡하고 번다한 그런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탕 먹고 있어요. 실은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헛되지 말고 항소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방에 다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척합의를 세웠습니다. 그 척합의를 세운 것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척합의를 쓴 것은 병인양요 때 쓰고 비석을 세운 것은 신미양요 끝난 이후에 세웠다라고 척합의에 써 있어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내 말을 척합의에 있는 글 내용을 지어놓은 것은 언제? 병인양요 때 이미 글씨로 지어놓고 시를 써놓고 시라면 이것을 비석에 새겨서 비석을 세운 것은 언제라고? 신미양요 이후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세워질 때가 언제냐? 그 사이에 일어난 무슨 뭐냐 했으니까 그 사이에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신미년에 세웠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런 미세한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라라고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흥선 대형군의 대내적, 대외적 다 봤어요. 그 다음에 대형군이 여러분 봐봐.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야. 공부는 집중해야 돼. 대형군이 물러나고 그죠? 1873년 대형군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속으로는 민비지만 겉으로는 누구야? 최익현이 나섰죠. 최익현이 뭐 때문에? 탄핵 상소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누가 좋아했어요? 누가 웃었어요? 민비가 웃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누구 세상이다? 민비의 세상이다. 됐죠? 민비가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러니까 7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개항 하나밖에 없다. 됐죠? 이미 71년에 뭐 신미양요는 처리하고 왔으니까 70년대, 1870년대 달아야 될 사건 하나는 뭐밖에 없다고? 개항밖에 없어요. 강화도제약, 개항, 병자, 수호조규, 통상장정, 수호조규, 부록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가. 강화도제약 안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강화도제약 끝이야. 강화도제약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제약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하고도 개항을 추진했다. 일본과 먼저 불평등한 강화도제약을 체결했고 서양 여러 나라하고도 조약을 체결했다. 해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랑 조약을 맺은 나라가 누구라고? 미국이었다. 특히 미국과 조약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다? 딴 나라에 없었던 K해국 대우가 있었다. 그러니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 미국을 우리나라에 알선해준 나라는 누구다? 청나라였다. 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 바로 누구다? 누가 아니라 뭐다? 조선책략이다. 이걸 가져온 사람이 김홍집이었고 이 조선책략을 쓴 사람은 황준생이다.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됐죠? 정리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순으로 조약이 체결됐다. 이들과 조약이 체결되던 80년대의 중요한 사건은 근대화 추진이었다. 그래서 민비는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뒀다 얘들아? 어떤 기구? 통리기무화문을 두었다.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확인해야 돼. 점검해야 돼. 그리고 통리기무화문 밑에 뭘 두었다고? 12사를 두어서 분야별로 근대화를 추진했었다. 됐죠? 됐죠? 이때 만들어진 신식군대가 뭐라고? 별기군. 이때 만들어진 신식군대 말고 일본에 보낸 사절이 뭐였어요? 일본의 통신사. 그 이후에 또 사절은 아니지만 조사 시찰단을 보냈죠. 그죠? 청나라에는 뭘 보냈더라? 영선사. 미국에는 뭘 보냈더라? 보빙사절단. 제일 늦게 간 게 보빙사절단이에요. 1883년에.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 나라한테 사절도 보내고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근대화 추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대화 추진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다. 특히 구식군인들이 반발을 일으킨 게 뭐다? 이모군란이었다. 몇 년 얘들아? 이모군란 몇 년? 82년. 그 뒤에 갑시연변 몇 년? 84년. 이해가죠? 이 대립구도 이해가죠? 그 다음 이제 갑시연변 이후에 갑시연변 다 했습니다. 갑시연변 이모군란절과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민비 정권이 친청 사대주의가 심화되고 그래서 급속하게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김옥균 일파가 급진 개파가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다. 됐어요?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이후 국제정세 기억납니까? 청이 군사적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돈이나 벌자라고 나섰다. 기억나?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 침략 때문에 최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농민들이었다. 이것이 동학농민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다. 알겠죠? 그리고 갑시정변과 이모군란 사이에 결국은 청과 일본 사이에 충돌이 심화된 틈을 타서 그동안 호시탐탐 조선에 내려오고 싶어 했던 누가? 러시아가 치고 내려왔다. 1884년 갑신정변 중에 러시아가 조선과 수교하게 됐다. 됐죠? 그 러시아를 막겠다고 누가? 영국이 밑에서 어디 섬을 점령했다고? 거문도를 좀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우리가 세 문제 풀어봤는데 벌써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문제를 풀어줍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직접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이 짧은 기간에 했던 내용만 하더라도 벌써 몇 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내용만 그대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은 끝냈고요. 동학농민운동을 할 차례야. 됐어요?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은 1차, 2차 두 개로 나눴습니다. 갑오개혁 1차 개혁과 2차 개혁을 구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별. 주로 1차 개혁 때는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난다. 그냥 그래. 신분제 폐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로 왔어요.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갑오개혁 때. 그거 외에도 중앙 정부를 중앙 부처를 바꿨다는 게 1차 개혁 때 핵심이에요. 2차 개혁 때는 주로 뭘 바꿨다고? 지방제도를 바꿨어요. 그래 안 그래? 지방제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갑오개혁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은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은 똑같이 없어. 원인은 뭐 때문에? 첫째 일본의 수탈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봤죠?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 경제적 수탈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농민들이 수탈당한 게 너무나 많아졌다. 이거 보세요. 항상 어떤 팩트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캐릭터가 성격이 결정돼요. 내 말 잘 들어봐. 어떤 사건의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그래서 누구에 대한 저항이야? 반외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반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 말이야. 또는 뭐 반일감정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터뜨린 폭발이 있었다. 이거 농민들의 폭발이. 단계 알겠어요? 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70년대 개항 이후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민비 정권이 하는 짓거리를 봤더니 근대화를 추진한다고 마구마구 돈을 썼어요. 근데 그 마구마구 쓴 돈은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농민들을 수탈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하면 봉건 지배층의 수탈 또한 보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뭐예요? 반봉건적, 그죠? 봉건적 수탈, 지배층 수탈에 저항하는 반봉건적 성격의 농민운동을 벌이게 된 거다라는 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있었고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에 뭘 규정한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원인 이후에 전개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되게 어떤 사건의 팩트를 말할 때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팩트. 첫째, 우선 동학농민운동은 4단계로 나눠요. 1기, 제2기, 제3기. 이거 편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공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나눴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누니까 외울 게 더 많아가지고 더 공부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야. 동학농민운동 몇 개로 나눈다고? 제4기 이렇게 4단계로 전개되더라. 4단계.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동만 건 거야. 차를 시동 건다고 엔진은 돌아가지만 바퀴가 굴러가지는 않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하나의 전조 증상이에요. 옛날 19세기 세종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의 한국에서 농민들이 일어났죠. 그때 그 농민들이 일어남을 뭐라고 그랬어요?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밀라이라고 그랬어요. 밀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도 초기에는 밀란적 성격, 그죠? 밀란적 성격, 즉 뭐라고? 고부에서 일어난 고부밀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동은 밀란적 성격의 운동이었다라는 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야? 고부밀란 주인공은? 네, 조병갑이죠. 탐관오리 조병갑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조병갑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조병갑의 나쁜 짓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렇죠. 저수지 뭐예요? 만석보 사건이죠. 만석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거 동학농민운동 제 몇 기다? 1기 때의 사실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끝나요. 더 이상 깊이 나오지 않아. 수능에서 이보다 더 깊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그랬는데 더 쉬워진 물수능에서는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알았어요? 두 번째 제2기가 1차 분기. 그런데 이 1차 분기는 주로 뭐냐? 이렇게 정부에 대한 지배층에 대한 탐관오리에 대한 민시정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뭐요? 반봉건적 성격의 1차 분기가 일어나고요. 1차 분기가 이 1차 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면 백산봉기입니다. 백산봉기. 전봉주의 산발통로를 돌리고 알겠어요? 동학교도를 직결시켰죠.
호접제 조직을 이용해서 그래서 백산봉기가 일어나고 다시 이 백산봉기 이후에 무슨 전투? 황토연 전투. 그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기야 이기. 1차 봉기 때의 사건. 이건 구분제야 아까처럼 시간을 묻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게 안 돼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 그냥 어짓만 말해요. 시험치 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차이를 1차 분기와 2차 분기 알겠어요? 또는 1기와 2기의 이 차이를 상징하는 사건들을 이해해야 돼. 황토연 전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황룡강 전투도 있어요. 또는 황룡강이라고 하지 않고 황룡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황룡강 전투. 그리고 어디를 점령해요? 전주성을 점령. 전주성 점령. 이렇게 1차 봉기 때, 2기 때 이렇게 본격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전주성 점령 이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죠? 어떻게 전개돼? 동학농민군이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놨죠. 야, 너네들은 썩은 정치를 개혁해. 바꿔줘. 이렇게 해정개혁안을 내놨어요. 해정개혁 12개조에 합의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주화약이라고 해요. 전주에서 정부군과 동학군이 서로 화해하자고 약속한 거예요. 이건 뭐라고? 전주화약이라고 하더라. 그죠? 그래서 전주화약 때 맺어진 약속입니다. 이게 해정개혁안. 해정개혁을 실천하던 때 이게 바로 제3기였다. 특히 해정개혁을 실천을 누가 하느냐? 정부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정부가 우리 좀 개혁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부가 시킨 대로 따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맨날 19세기부터 정부한테 속았습니다. 정부가 농민들이 요구 들어준다 해놓고 해산에서 집에 가고 있는 농민군 뒤통수를 때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농민들이 속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들어준다고 했죠? 약속했죠 우리랑 약속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실천할게요라고 농민들이 만든 해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뭐예요? 집강소. 그래서 요걸 아주 잘 물어본답니다. 알겠어요? 집강소를 전라도 53곳에 집강소를 두고 요 집강소 성격을 뭐라고 하냐? 동학농민군의 자기 스스로 해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치적 민정기관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표현 한번 읽어보자. 뭐라고요? 자치적 민정기관. 그럼 이건 뭘 의미한다? 집강소를 의미한다. 뭘 하기 위한 집강소라고? 개혁을, 혁명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농민들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적 민정기관을 해정개혁 12개조를 실천하기 위한 민정기관을 집강소라고 하더라. 근데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이 순서 이 사이에 6월달에 민비가 꼼수를 쓴 거야. 사실 어떻게 해야 돼? 이 약속대로 하면 정부도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죠? 농민으로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럼 농민들이 하는 이 개혁을 지켜보고 지원을 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법이나 제도로 뒷받침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뭘 했어요? 청나라를 또 불러들였어요. 이모곤란 때 민비 정권을 도와준 청나라, 갑신정변 때 민비를 구해준 청나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이렇게 대규모 농민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 농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군을 불러들였어요. 자, 청군이 개입하게 되었고 청나라 개입은 곧 어떤 군대? 일본 군대가 개입하게 만들었죠. 그죠? 일본 군대가 개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청나라는 당시에 아산만으로 왔었고 일본군은 어디로 왔다고? 인천항으로 왔었다. 만약에 텐진 조약의 내용처럼 청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본도 따라 들어온다. 이게 바로 텐진 조약 내용이잖아요. 어느 사건 이후에 맺어진 텐진 조약이야? 갑신정변 이후죠. 그래.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적 동등권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아산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청나라는 민부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가지고 누구를 진압하려고? 진짜 동학을 진압하려고 온 거야. 그런데 일본 놈들은 어때? 청나라를 치러 온 거예요. 조선 정부를 먹고 청나라를 치려고 동학군이 있는 전라도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왔어요? 서울로 들어왔어요. 인천항으로. 이래서 일본 놈들이 인천항을 요구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니까. 유사시에 서울을 직접 장악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드디어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충돌했다. 이게 바로 뭐냐?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거 보세요. 이 순서. 그래서 요걸 보고 있던 전봉준이 안 되겠다 시장. 우리 다시 뭉치자. 전국에 흩어지던 농민들 다시 무기를 들라 해가지고 다시 봉기를 쳤어. 이게 몇 차 봉기라고?
2차 봉기였다. 2차 봉기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봉기는 1차 봉기가 주로 반봉건적 주로 민시정권 지배층에 대한 수탈이 그 원인이었다면 2차 봉기는 뭐냐?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떼놈과 애놈들이 이 땅을 무대로 서로 싸우고 있는 그거를 못 봐주고 알겠죠? 우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놈들을 몰아내야 돼. 우리 손으로 이 땅에서 충멸해야 돼. 라고 반외세적 특히 반제국주의적이죠. 반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2차 봉기를 일으켰지만 자 여러분 봐봐요. 구분 1차 봉기 때의 전투가 이거 봐 얘들아. 이거 봐. 1차 봉기 때의 전투가 무슨 전투라고요? 항토현 전투. 또 이거 무슨 전투? 평룡강 전투. 그리고 예 백산봉기 이것도 1차 봉기라면 2차 봉기는 어디냐 하면은 어디예요? 경복궁. 아니지 무슨 경복궁이야 뚱딴지 같이. 경복궁 여기 나왔잖아 여기 일본군이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천일전이 펴졌어요. 요거는 어디예요? 공주 우금치 알겠죠? 공주 우금치 전투. 이 치자가 고개요 고개 치자입니다. 우리가 자갈치 그러면 뭐 갈치랑 관련된지 아는데 갈치가 아니야. 자갈이 많이 있는 고개라고 해서 자갈치라고 그래. 치자가 무슨 치자라고? 고개 치자. 대치동 그러면 무슨 고개예요? 큰 고개 마을이랑 대치동이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치동은 큰 고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금치는 우금고개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동학군이 졌어요 이겼어요? 패배했어요. 요 황토 전투 승리, 황룡강 전투 승리,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그리고 이제 동학은 결국은 패배의 승자를 마시고 동학을 주도했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이런 사람들이 12월 달에 체포돼서 결국은 그 실패로 들어갑니다. 녹장군 전봉군의 거사가 실패로 들어간 셈이죠. 이렇게 요게 바로 뭐예요? 사건의 팩트의 전개 과정이죠. 시험에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고? 요 놈이 나와요. 요 놈 중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문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순서를 묻든지 알았어요? 이것의 원인은 뭐냐라고 묻든지 성격이 뭐냐라고 묻든지 이렇게 요거 가지고 주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이게 전부 다 스토리잖아요. 이 스토리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네.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 하고 있냐면 31페이지요. 3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됐죠? 거부 밀란기 1차 분기 나왔죠? 2차 분기 이전에 직강소 자치기 회전개혁 실천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분기 회전개혁 12개조를 봅니다. 보세요. 읽어보자. 동학도는 정부와 그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탄간원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불량한 유린과 양반한 무리를 정말 이거 보세요. 자, 탐관원리는 원래 그 이름 안에 나쁜 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네. 그래 안 그래? 탐관원리니까. 근데 횡포한 부호 그래서 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나쁜 부자, 횡포한 부자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또 밑에 보세요. 유림이나 양반을 모조리 벌하는 게 아니에요. 양반과 유림 가운데 나쁜 놈들, 불량한 양반과 유림 무리를 징벌한다. 그랬죠? 요 두 가지, 세 가지는 뭐냐? 2, 3, 4번은 전부 다 뭐예요? 봉건, 지배 세력에 대한 반봉건적 성격이네.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세 가지. 밑에 볼까요 또? 노예문서를 소각한다. 칠종천연에 대한 차별점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개가를 허용한다. 관리 채용에는 집어를 타파하고 인재를 중요한다. 이것도 역시 신분질서를 타파, 봉건적인 악습을 타파하자라는 것이고 중요 표시합니다. 봉건 가보개혁 가운데 동학 농민운동 요구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게 뭐라고? 신분제 폐지.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왠지 아세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신분제 폐지에 대한 주장은 맨 처음 나온 게 갑신정변 때였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야? 동학 농민운동에서 또 나와. 그런데 이게 언제 실현된다고? 가보개혁 때 비로소 실천됐어요. 무슨 말 알겠죠? 다시. 신분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맨 처음 나온 것은 언제다? 갑신정변 때 인민평등을 기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실천됐어요 안 됐어요? 3.1 천하로 끝나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학농민운동 때
폐정개혁 실계조에 무려 4개 조항이나 신분제를 폐지하자, 노임문서를 없애자, 평양가세를 없애자,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자, 전부 다 이렇게 봉건적인 나쁜 신분제도나 나쁜 폐단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뒤 가보개혁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 이게 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문장 속에 뒤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거 보세요. 동학 농민운동 때 주장된 내용이 반영돼서 가보개혁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가보개혁이 자율적이란 얘기야, 타율적이란 얘기야? 자율적이라는 말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가보개혁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또 무슨 성격이 있어요? 타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이나 갑신혁명 때의 주장이 이런 주장이 반영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뭐예요? 자율성도 있지만 이것의 자율성도 있지만 알겠죠? 또 한편으로 일본이 지네들한테 유리한 것들만 개혁을 했다. 또 일본 놈들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보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보면 가보개혁은 뭐라고? 타율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가보개혁이 뭐예요? 양면성이에요. 요걸 이해해야 돼. 알았어요? 가보개혁은 이중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뭐?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자율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 놈들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는 타율성이 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도량령 폐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뭐 땅의 넓이를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고 부피나 질량의 무게 저기를 단위를 한 가마니 또는 뭐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쓰겠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쌀 한 대, 두 대 이런 말 하죠? 아파트 한 평, 두 평 이렇게 하죠? 이런 것처럼 일본 놈들은 강압에 의한 것들 우리는 다 문제를 내고 오늘날 다시 복귀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보개혁이란 이것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8번째 보세요. 무명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공사체를 물러나고 기왕의 것을 부여로 한다. 토지는 평균화의 분yon. 제일 중요한 게 12번 조항이죠. 다른 데는 없는 이것이 나오면 묻지 말고 무조건 동학 농민운동이다. 뭐라고요? 토지를 고르게 평균하여 분작한다. 그랬어요.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주라라는 농민의 요구 조건이 나왔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직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야. 이거 봐 순서를 보세요. 1기, 2기, 3기, 4기 가운데 폐정개혁은 이때 나온 거예요. 아직 일본 놈들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외놈들과 관계는 별로 많이 나와서 하나밖에 없어요.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알겠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봉건제도나 봉건적 수탈에 저항하는 그런 봉건적 성격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 하나만 외와 내통하는 엄징한다.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렇게 반외세적 내용도 끼워넣기로 하나가 있다. 됐죠? 옆에 성격 나왔습니다. 옛날에 19세기에 있었던 산발적인 농민봉기가 조직적인 농민봉기로 갔었다. 그죠? 그래서 반봉건적 운동으로 주장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반침략, 반외세적 의미를 지니는 그런 가장 규모가 큰 농민운동이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 결과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동아시아 정세 변화로 청세력이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주장이 뭐야 지금? 이거 없애자 저거 없애자 그런 다음에 뭐 만들래? 라는 데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었어요. 이 집 부셔. 너무나 낡았어. 너무나 집이 많이 새. 너무나 구멍이 숭숭 뚫렸어라고 집을 부시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신 다음에 뭐 지을래? 라는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농민층 이외에 보다 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때요? 사건 명이 어때? 동학 사상을 가진 농민들에 의한 무브먼트였다. 이렇게 동학 농민운동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오른쪽에 전봉준 공초 고문할 때 그 나오는 말들이고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래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지 말고 다시 칠판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을 원인, 전개 과정, 결과, 성격, 영향 이런 것들을 쫙 봤어요. 되게 이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제가 개괄적으로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전개된 게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순서를 잡아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순서를 제대로 잡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제대로 연결돼요. 다시 해보세요. 청일전쟁 결과 일본이 승리했죠? 일본의 승리를 확정지은 조약이 뭐라고? 무슨 조약이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됐어요?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알겠죠? 그리고 청일전쟁 결과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뭘 얻었다고? 일본이 뭘 얻었다고? 요동반도를 얻었다. 또 어디를 얻었다? 타이완을 얻었다. 타이완을 얻었다. 그래서 타이완이 이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겁니다. 우리는 1910년에 식민지가 됐지만 타이완은 이때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간 거예요. 찌의 나라 타이완이 이렇게 넘어간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배상금을 배상금. 자, 이렇게 일본이 승리해서 왕창 이득을 취하자 요걸 다시 돌려주라고 여기에 간섭을 하고 나선 나라가 세 나라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너, 해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반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 순서,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이 있었고 삼국 간섭으로 결국은 러시아의 입김이 강화되게 되었다. 조선에서. 됐어? 이거 보세요. 일본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일본이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했는데 일본의 발목을 잡는 나라가 누구라고? 러시아였어. 러시아. 그래서 일본이 의외로 일본이 이기자 민비 정권은 그동안 청나라에 붙었던 민비가 일본한테 붙으려고 했는데 일본보다 더 센 나라 누가 나타났다고요? 러시아가 나타나자 친러 내각을 만들더라. 이게 뭐라고? 민비의 죽음을 재촉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당했어요? 을미사별을 겪게 되었다. 을미사별. 아직도 몇 년이에요? 1895년. 아직도 1895년.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1873년에 시작된 민비 시대가 이때 끝난 거야. 파란만장한 여인이었죠. 그래 한 20년 넘게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시아버지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외세들하고도 이렇게 갈등, 특히 일본 놈들과 갈등이 결국은 극에 치달아서 자기 명을 제쳐가는 을미사변으로 가더라. 이 사이에 을미개혁이 일어나고, 이거 지난번에 봤죠? 갑오개혁의 3차 개혁으로서 을미개혁이 전개되고, 또 을미개혁과 함께 또 뭐가?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1895년의 일이다. 알겠죠? 쉬었다가